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정은 혼밥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고밀도 고품격 의전받았다. 어제자 중앙일보의 김정은 방중기사 제목입니다.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챙겼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문재인은 혼밥이었는데 김정은은 만찬이었고, 동석한 인사들의 수도 김정은 쪽이 많고, 회담 후 발표문 분량도 한국의 3배라고 제시합니다. 제시된 근거가 충분하냐와는 별개로 북중 관계는 여러모로 각별한 게 사실이죠. 한국 정권 때 동맹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보수 매체가 자국 대통령이 형편없다고 말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적으로 지켜 세우는 경우는 이건 처음 봅니다. 중국에서 홀대받는 대통령, 위상이 초라한 대통령, 반면 북중의 관계는 시종 친밀하고 크게 환대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뒷부분에 북한이 받은 환대를 크게 내세우는 건 북한 노동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그 욕구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안 들키게 하시. 이건 너무 커밍아웃 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의 대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기사 보셨어요? 네, 그 말씀하신 기사요. 제목만 봤습니다.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요. 기사를 쓴 건 중앙인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야, 이건 너무 나가지 않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북중 관련 기사는 그렇게 해서 국제관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혼밥 문재인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뜬금없이 소환해서요. 예. 당황스러운 제목이죠. 참. 그러니까요. 보수 매체가 우리 대통령 후지다고 얘기하려고 북한을 칭송한 게 어제 처음 봤어요. 대단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중국과 북한이 어제 오전 동시에 북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CCTV와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오전 8시 반에 북중 회담 발표문을 공개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가 선의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조치가 뭔지는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자신이 먼저 이 만남을 제안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이 어떤지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북한이 중국을 방문했다 나왔을 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는 거는 너무 부담일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미국을 괜히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김여정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는 하여금 이 판에 끼게 하고 미국이 적당히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거는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고 이건 어떤 승부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그거는 무슨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낼 수 있는 전술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만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대범한 것 같아요. 예. 그 기준으로 앞으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한 상상 범위 이내를
넘어서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예. 네, 공식적으로 계속 확인이 되지 않아서 어제 오전 저희가 아침에 이야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정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뭐, 그 직후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뭐 누가 갔느냐, 네. 부인이 갔느냐 안 갔느냐, 그다음에 여동생이 갔느냐 안 갔느냐, 여동생일 것이다 아니다. 뭐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좀 사진까지 다 나왔으니까 다 일단락된 거죠. 나왔고요. 예, 예. 일단락된 것이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전망의 근거가 되는 그 기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훨씬 더 대범한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도 우리가 흔히 그동안 오랫동안 보았던 북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이건. 네, 워낙 큰 뉴스여서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하고 정상회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밝힌 바로는요.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보다 2면 더 늘려서 8면 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중국의 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견을 나눴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행한 부인 리설주에 대해서도요. 수차례 언급하면서 시주석 부인인 평리위안 여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요.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을 이제 직접 접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중앙일보를 보시면 됩니다. 중앙일보에 어떻게 환대받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보고 이 노동신문이 할 일을 왜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지. 예. 중앙일보의 목적은 그래 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혼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낮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노동신문 대신 중앙일보를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인데요. 김정은이 그의 인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만남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앞서서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자신과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뭐 혼자서 북한과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한 거죠 이제. 예. 중국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싫어도 싫다고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노릇이니까. 외교가 아주 복잡하고 스피디하게 돌아갑니다. 국제외교가.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한국 정부도 북중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요. 진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청와대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관련 전체 뉴스 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이렇구나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되는 기회가 된 점 하나하고 중국에서 양재츠 위원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양재츠 위원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하고는 이런 얘기가 오갔고 무슨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사 보냈듯이 북한 만나고 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 보냈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러 오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바랬던 거거든요. 예, 서로. 네,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긴 했는데요. 북중 정상회담이 생기면서 일정이 연기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단기간에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바라던 거군요. 이런 게. 어쨌든 외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반면 이 모든 상황에서 빠지고 있는 일본이 이제 충격이 크겠죠. 예. 네, 그래서 아베 신조 총리가요. 어제 공식적으로 밝히기로는 관련해서는 중국 신화통신 등 언론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차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진짜 재팽팽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상황 전개에 있어서 일본은 누구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라. 다음 뉴스는요? 네, 소위 세월호 7시간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부분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밝힌 시간대별 대응이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라는 건데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 7분부터 9분 사이에 김장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고를 보고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한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서요. 결국 안봉근 전 비서관이 직접 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침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고 그제서야 박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검찰 조사 결과인 거죠. 7시간에 대한. 예. 저는 여전히 당일 오전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나름의 가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건 별개로. 지금 보도 결과로만 봐도 대통령 자격이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게 충분히 드러났어요. 예. 보면은 뭐 11채나 보고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계속 알고 있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예, 다 거짓말이었고 11차례 보고는 11차례 메일을 보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요. 결국 오후 그리고 저녁에 한 차례씩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메일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오후 저녁 한 차례씩 그 보고서를 모아서 줬는데도 그걸 안 읽은 게 분명해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도착하자마자 구명조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통상의 방식이 협탁에 보고서를 놔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스태프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 나서 1시간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가지고 무슨 봉화 시대도 아니고 직접 달려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관저에. 그리고 나서는 만난 것도 아니에요.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메일 11차례 보냈다는 것도 다 모아서 오후하고 저녁에 한 번씩 보고했는데 이것도 내용 파악이 안 된 것이 예. 처음에 오자마자 한 말이 구명조끼. 읽고 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하냐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읽은 거고 보고도 못 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 내용을 모른 채 거기 그냥 머리만 하고 간 거예요. 그게 밝혀진 거죠. 네, 심지어 그 중대본을 가는 것도요. 최순실 씨의 결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최 씨가 권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은요. 이번에 처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게 새로 밝혀진 내용이죠. 특별히. 예. 사실 이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그 7시간 관련해서 내놓은 관련 자료나 발표를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밝혀진 거는 최순실 씨가 거기 가서 예, 회의 직전에 회의를 하고 갔다. 요게 밝혀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월호 관련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저는 세월호 관련 당시 발표들 역시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다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부터. 관련해서 그 항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내놓은 항적이 사실은 항적은 단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날 딱 한 번 단 하나의 배가 만든 항적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내놓은 항적은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배가 한 번 움직였는데 어떻게 레이더도 다르고 AIS도 다르고 AIS의 버전도 다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4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되짚어 보면 말도 안 되는 발표였어요. 그러니까 항적이 다 다른 것부터 뭐가 진짜인지 왜 항적이 다른 건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정말 세월호 관련해서는 당시의 기록들을 하나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어제 나온 내용들인데요. 물론 검찰이 관련해서는요 불법 시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황 혹은 물증을 찾아내지 못한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논평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소위 좌파 언론을 포함해서 7시간 부역자는 모조리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7시간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모조리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는데 왜 이걸 문제 삼은 사람들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논리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요. 소위 그때 굿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종교의식 참석했다라는 이야기가요. 정유래 씨와의 미래설에 딴 거 한 거 아니냐? 예, 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지만 대통령이 내놓은 말이 다 거짓말인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이런 가설들이 나온 거죠. 이게 참 신기하네요.
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내놓죠? 업무를 잘못했다고 탓을 했으면 됐지 7시간 난리굿을 그토록 오래 벌릴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7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까지도 거짓말 했잖아요. 마지막까지. 네,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던 세력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심지어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반응이고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세월호 4주기니까요. 곧 4월 16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겠죠. 네.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어제 KBS가 처단함에 관한 이야기를 네, 추정 60분에서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아직 못 봐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 일부 요약 내용을 본 결과로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았던 거기 의문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관련해서 천안함 관련 내용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하고 내일 한번 그 얘기는 하고요. 자, 다음은요. 네,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모든 공적 활동을 접고 자숙하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동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건데요. 2011년 12월 23일 서울 렉시턴 호텔에서 정정 의원이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이 나와서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서도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특수관계인이라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바른미래당이 또 방송을 하차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바른미래당은 저한테 관심이 참 많아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너무 긴장한 얼굴로 하지 마시고요. 전체 내용은 뭐 보도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도자료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겠죠 아마. 특수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그 사진은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5시 7분까지 있는 겁니다. 1시간당 평균 100여 장 이상이 있는 거니까 빈틈은 거의 없고 경찰이 사진기자 집에 방문해서 원본 형태로 덤프를 떠서 이제 메타데이터나 뭐 내용은 정확한 것이고 사진상 동선은 오후 5시까지는 홍대 병원 두 곳이 전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 동선 관련해서는 정봉주 전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카페직이 중간에 등장한 그 외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전부 부정확해서요. 실제로는 홍대에 있다가 병원 간 게 전부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진을 찍은 사진 기자도 그날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서 그걸 어떻게 기억 못할 수 있냐고 사람들 하실 수 있는데 오래된 일은 다들 기억이 부정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찾아냈어요. 사진을 자신이 찍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야 사진을 찾아볼 텐데 그리고 사진 일부만 공개했는데 카페직에는 시간이 특정돼서 그 시간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팩트 체크한 것이고 근데 또 왜 다 공개하지 않았냐는 또 이야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경찰의 수사 중이었고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시간대까지 다 제시하면 법원이 내는 결론을 대신 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못한 게 아니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것이고 거꾸로 아마 780장의 사진을 다른 매체에 줬다면 다 공개했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특수관계인이라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대 문제는 시간이 있나요? 얘기를 할까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상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정황상 오후 3시, 5시 뭐 이 정도로 추정을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시까지의 사진이 나와서 그 시간 이후 여의도를 방문했을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변호인단은 따졌어요.
근데 당시 차량에 동석했던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다들 저녁에 여의도를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기억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 5시경에 병원을 떠나면 아마 5시 한 뭐 50분 뭐 이렇게 통상 시간이라면 도착한다고 보고 그 여의도에 있던 해당 업소 운영 방침을 확인을 했어요. 예. 변호인단이 한 것은 업소 측에서는 이제 5시 반까지고 오후 5시면은 원래 있던 손님을 내보내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그 운영 방침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고 예. 그래서 5시부터 6시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가능하냐 질문에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단이 동선과 시간이 클리어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 이후 근데 사실은 가능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오후 30분대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몽주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그렇다면 오후 6시, 5시 반 이후 6시 시간대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있었다는 입증 방법을 찾다가 그렇다면 여의도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결제 내역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진이 시간대를 커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몽주 전 의원과 변호인단이 다 같이 마지막 입증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몽주 전 의원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마지막 조각을 찾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반증하는 증거를 자기 손으로 찾아낸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말이죠. 네, 물론 수사가 진행됐다면 카드 내역도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업소에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고객 정보라고 협조를 거부했었고, 뭐 나중에 어떻게든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예,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장 먼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이상 결제 내역을 바로 경찰에 보냈고. 손은 즉시 취하하고 이제 인정하는 보도자를 내고 결론이 난 겁니다. 제가 하는 한 그렇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뉴스가 남아있나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는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는 판단이 했기 때문인데요. 서울 서부지법 곽형석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안 지사는 구속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기간 법조인들이 대부분 전망을 하긴 했던 거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은 상대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 청구 사례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결론 낸 일은 아니지만 무죄가 된다는 얘기는 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네, 검찰은 기각 사유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 얘기를 다시 할 기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변호인단과 함께 결제 내역을 찾으러 간 거는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가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갔어요. 변호인단과. 당연히 그렇게 믿고. 예. 그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바로 옆에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마저 알려주마. 제가 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혀가 꼬이고 있습니다. 유난히 꼬일 때가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이 특히. 자, 네. 쭉 읊어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69점 얼마 이렇게 연속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왔다 갔다. 예. 69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이번 주에는 0.7%포인트 올라서 69.8%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려서 25.2%를 기록했습니다.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68.8%였는데요. 조금 올랐습니다. 69.3%, 70%,
어제 그 북중 정상회담 많이 퍼졌죠. 그때는 69.7% 살짝 내렸는데요. 결집 사항을 보면은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리고 20대의 그 이탈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79%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엄 발의에 대한 이따가 이제 계엄 발의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도 뭐 소개해 드릴 텐데 계엄 발의에 대한 어떤 긍정 여론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방북 예술단이 어디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구성이라든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순방 외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69, 70 사이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왼쪽이 1월 4주차에 취임 후 최저치인 60.8%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대세 예. 기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7%포인트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자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하루치가 약간씩 떨어지고 약간씩 올라가는 건 있지만 네네.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 상승세. 네, 그렇습니다. 정당으로 넘어갈까요? 자, 정당은 제가 민주당이 너무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까지 높을 이유는 없지 않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50%대를. 예, 민주당이 소폭 내렸지만 0.4%포인트 내렸습니다. 근데 52.2%입니다. 3주째 이제 이 기간에는 미투 사건 여파도 물론 있었던 거죠. 이 기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째 50%대 초반의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수층에서 많이 결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청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은 소폭 내렸습니다. 지난주 20%를 넘었었는데 1.0%포인트 내려서 19.6%이고요. 쭉 봤더니 한 2개월 연속 20%선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대구 경북에서 상당폭 빠졌습니다. 10%포인트 빠져가지고 33%였고요. 자세히 봤더니 이 빠진 그 TK 지지층들이 바른미래 쪽으로 결집을 했습니다. 바른미래 같은 경우는 TK에서 7%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도 다 1% 이내라서. 네네. 하지만 1% 이내긴 하지만 이제 지역이라든지 각 계층별로 보면은 좀 큰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추세가 잡힙니다. 약간 변했군요. 추세가. 네. 예. 추세가 항상 중요하니까요. 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소폭 올라서 7.3%를 기록했고요. 그 통합 창당했을 그 주에 10%대 초반이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7%, 6%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6주 연속 한 자릿수, 예, 5.9%인데 그거는 6%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주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모두 이렇게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전부 다 동률인데요, 5.0% 그리고 평화당은 2.6%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실망하면 정의당으로 일부 표가 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수층도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갈려 나가요. 보면. 예.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에 전반적으로 정의당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의 일부 지지층도 또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 흡수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바른미래당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처럼 어떤 정부에 반대하는 야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뭐 민주당의 강세가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50%까지 나올 만큼 민주당이 특별히 해낸 게 있는가 지금 최근에. 해낸 게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죠. 불만이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은 거죠. 네. 왜 이렇게까지 높으려면 뭔가 당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대북 어떤 외교 정책의 성과 이 부분들인데 사실상 그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이 부분에 깔려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지금 그 지방선거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거가 다가와서 결속하는 건가요? 예, 선거가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다가오면 예비후부터 시작해서 기층에서 상당히 많이 유권자들과 접촉면이 확대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들 수 자체가 다른 야권에 비해서 민주당의 예비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설명만으로도 다 안 된 것 같긴 해요. 자, 네. 개헌요? 네, 이번 준중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8%였습니다. 자, 나머지 한 조사는 뭡니까? 네. 같은 걸 연속으로 했네요. 네, 지난주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이었죠. 21일에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26일 날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틀 후에 조사를 해서 어떻게 민심이 변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변동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예, 조사네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발의 자체에서 찬성한다는 것이 59.6%였습니다. 네, 첫 조사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64.3%가 나왔습니다. 4.7%포인트 좀 상당폭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 역시 이제 소폭 내렸고요. 좀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보수층의 변화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TK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상당폭 올랐습니다. 16.8%포인트 올랐는데 이 정도가 올랐다고 그 찬성 여론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총 응답자 수가 TK에 상당히 작기 때문에 오차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그 찬성 여론이 늘어나는 부분 그 경향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60대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상에서도 한 반대 여론이 45.8%인 반면에 찬성 여론이 44% 거의 비슷하죠. 이게 내용이 아니라 일단 예. 대통령 발의 자체를 찬성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보수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층 역시 찬성 여론이 지난주에 비해서 10.7%포인트가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 유권자들이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해서 일주일이 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찬성 여론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이제 발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찬반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개헌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은 아니라는 것은 짚어두고요.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미터 권순정 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다 듣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정열, 현직 판사들도 열심히 듣고 있는 훌륭한 뉴스 공장입니다. 유시민, 뉴스 공장밖에 없지. 도정환, 뉴스 공장을 나가서 알릴까 말까를 주저한 제가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 샘 오칠이.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뉴스 공장을 듣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Enjoy TBS.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정의당 심상전 이제는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몇 번 모셔보려고 했는데 대선 후보를 한번 하셔서 그런지 섭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너무 튕기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네. 한동안 또 국민들한테 말을 많이 쏟아냈으니까 네. 또 한동안은 이제 열심히 듣고 또 채우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개헌에 집중하니까 대선 후보가 한번 되더니 이제 급이 달라졌다고 섭외를 해도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그럴 리가요. 이제 제가 이제 맡은 직이 이제 그 헌정 특위장이거든요, 당에서. 근데 이제 개헌 문제가 본격화되니까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하자고 하니까 비로소 뭐 GM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이야기를 앞으로 자주 불러주세요. 바쁘다고 별로 안 바쁘신 걸로 아는데 딱히 큰 일도 안 하시고 지금 조용히 안 바쁘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좀 많이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제 개헌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수면 위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국회 공식 테이블은 대부분 다 전투 모형이기 때문에 전투 대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의견을 크게 폭넓게 모아야 되는 제일 전투를 심하게 하신 분이 본인이면서 뭐 전투대 그래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민심 그대로 국회의원 모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3분의 1은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전선을 분명히 하고 싸움하는 걸로는 본인이 최고였는데 갑자기 이제 아니 충분히 싸웠으니까 그동안. 그동안은 싸웠으니까 대선하고 한번 했고 이제 화합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개헌과 관련해서 충분히 국회에서 자, 싸웠으니까 이제는 이제 모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풀린다라고 이제 하셨죠. 요지는. 그러니까 저와 정의당의 문제 인식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된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입장 표명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회에 꼭 하자 이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은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권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권력 구조 얘기만 하는데 선거제도 그 구조가 비슷한 유사한 정도로 중요하죠. 아니 이제 그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고 싶은데 근데 대통령 발의가 거꾸로 그걸 막는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혹은 뭐.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발의 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저희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형태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저희가 낸 것 빼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소 환제 같은 경우는 제 그 정치 공약 1호였어요. 대선 때. 그리고 이제 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거나 토지공 개념은 저희 정의당에 말하자면 수건 과제처럼 돼 있어요. 오랫동안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뭐 안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안이 발의된 것은 이제 어떤 토론과 수정이 없으니까 뭐 자유한국당이 100% 부결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100%가 아니라도 부분적인 성과라도 이번에 반드시 만드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 촛불 시민들을 위한 정치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입장은 이해했고요. 지금 그 얘기하기 전에 공동교섭단체 건은 협의가 끝났습니까? 네, 뭐 잠정 합의했다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원내대표는 누가 그랬습니까? 원내대표는 이제 당분간은 노회찬 그렇군요. 우리 대표가 하실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드디어 그래서 여기 노르가즘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셨군요. 아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 합의를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섭단체 자격으로 개헌 협상에도 참여하겠네요. 이제 뭐 저희는 교섭단체가 되었지만은 교섭단체라는 게 원래 국회 운영을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 정당 협의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개헌 협상은 뭐 정당 체제로 가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사안 중에 건건이 교섭단체 지위로 할 수도 있다. 자,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차이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 차이는 그 개헌 발의 자체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개헌 발의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는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고 일부라도 이번에 꼭 통과시키고 싶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그래서 정의당이 일부라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기본권이라든지 또 지방 분권, 실제 국민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 분야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합의되는 수준만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쟁점이 많지만 그래도 몇 가지 성과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60 항쟁을 전면에 넣는다든지 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볼 만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제도 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이 개헌안에 대한 개헌 논의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의 핵심도 결국은
니들 똑바로 일 안 한 국회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회를 바꾸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국회 첫 번째 연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선거제도를 바꾸면 총리 너네들한테 맡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하셨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야당이 의지를 가지면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여권에서도 그에 상응한 또 타협안을 고민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도 권력구조 변경만큼이나 정의당과는 뜻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긴 하나 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돼도 그만이고 지금 다 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3년 후에 자기 거라고 아직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이 문제가 저는 성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선거 제도 문제에서 연동형 얘기 나오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연동형은 이제 뭐 현대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 아닙니까?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연동해서 보장되는 제도죠. 그거를 정의당의 기준으로 이게 왜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봐 주세요. 정의당이 이제 지난 총선에 7.2% 얻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7%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죠. 그렇죠. 300석에 7%면 21석이죠. 네. 그래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사람 플러스 비례의석까지 포함해서 21석을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게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정의당의 그런데 지금 정의당 몇 석이죠? 21석이 아니라? 6석입니다. 예. 그만큼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러니까 174만 명이 정의당을 통해서 자기 뜻을 대변하기를 바랬는데 6석이면 46만 표만 대변하고 나머지는 주권자가 찍지 않은 정당에서 대변을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어려운 이름이지만 네. 본질은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해서 그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대의민주주의니까 국민들이 직접 뭐 민주주의면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면은 대의가 잘 돼야 이 국회가 일단 거기서부터 바로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대의가 지금 왜곡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대의민주주의 과연 지금 고장난 데 없나 이 대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 촛불 정신의 첫 번째 단추라고 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근데 지금 소위 이제 양당은 등치가 큰 양당은 지금은 1등 조금이라도 표를 한 표라도 얻으면 그 사람만 대변하 그렇죠. 선출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양당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아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촛불로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뭐 통치권 차원의 영역에서는 뭐 대통령 뜻대로 잘하고 계시지만은 결국 이제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회 협조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워요. 국회를 바꾸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치의 가장 핵심 과제는 제1야당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제1야당을 교체하려면은 제도를 바꿔야 20년도에 판도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겠죠. 정의사님 제가 이제 이 연동 저희가 이제 선거제도 바꿔서 2020년도에 제1야당이 돼서 문재인 정부 모든 개혁 과제 성공시키고 그 성과를 이어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옳고 대의민주제도 맞는데 이 제도가 없어도 지금 큰 권한을 누리고 있는 현 야당은 그런 뜻이 별로 없겠죠. 근데 정의당은 이걸 도입하고 그래서 국회가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권력 구조도 부합되게 신설하고 뭐 새로 바꾸고 이런 거죠.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헌정특위위원을 한 3개월 해보니까 양 당이 회의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매번 몇 단어 빼고는 똑같아요. 거의 외울 지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력 구조에서 한쪽에는 연임제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이원 집정부제 선출제 이야기하고 하니까 3개월 동안 한 발짝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 핵심 쟁점을 넘어서야 그 다음 논의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사실 타협안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총리 저희 추천제. 이 상집에서는 이제 우리 정의당의 타협안으로 대통령 연임제 플러스 총리 추천제 네. 이것을 이게 타협안으로 제시를 하기로 한 거죠. 차이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책임 총리제와 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추천만 할 뿐 대통령이 제도고 네. 총리 선출제는 이제 내각 책임제에 가깝다고 네. 볼 수 있죠.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총리 추천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이 다수파일 땐 여당이 다수파가 아닐 때는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여당이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 누굽니까 홍준표 무슨 총리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실현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은 그 자체가 거부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총리 선출제 역할과 관련해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 자체를 다 구성해서 통화를 하자는 거고 이것은 이제 추천된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면 그 총리가 다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왕적 알겠습니다.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하고 그렇지만 개헌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민이 이미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놨어요. 대통령제 하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협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안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용어들도 비슷하고 네, 많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도 교과서에나 있던 이야기지 네. 우리 삶 앞에 다가온 걸 느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서 김성대 대표한테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각 책임제 제가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더 인이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 평상시에 내각 책임제를 계속 주장했던 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내각 책임제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이 이미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의견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권력 분점을 이야기를 해야 타협의 여지가 있다. 누누이 몇 달 동안 설득을 해왔습니다. 어디 출마 안 하십니까 지방선거에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뭐 당에서 나가란 말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면 전 대표였습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구단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단주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동시에 막 터지는데 이 세월호 7시간 듣고 예.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아침 10시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전화도 안 되고 문을 때려도 안 되고 또 별 4개씩 단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조작했는가. 보고도 안 미칠 받고요.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도 안 받고. 그러게 말이에요. 보고했다는데 알고 봤더니 메일을 보냈다는 거고. MB는 또 박근혜 따라하기 수사 거부하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나랍니까? 그 가운데 그런데 또 더 가관은 예. 한국당에서 보아라. 세월호 7시간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이런 의혹 제기했지 않냐. 그랬으면 그때 발표했으면 왜 의혹이 나옵니까? 그게 제일 이상합니다. 그 7시간이 다 조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석고대죄하라고 나오는 것은 그게 이 상황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대통령의
그 참모들. 이건 진짜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걸 옹호하는 그런 한국당의 말은 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 방송하지 맙시다. 데모하러 갑시다. 그리. 데모하러 갑시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오늘 나오시기 전부터 저희 작가들이 예상을 했어요. 대표님이 나오기만 하면 이제 엄청난 자기 자랑을 시작할 것이다. 아 나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정은 방중을 예상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 방중.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냐 또는 뭐 김여정이냐 혹은 뭐 혼란이 있을 때 김정은이라고 또 하셨고, 예,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이것은 한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지만 관례상 침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 이렇게 다 청와대 핵심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북한 관계는 누가 말해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김정은이다라고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특별한 정보를 얻은 게 아닌 거죠. 그건 말할 수 없죠. 정보를 얻으셨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 누가 맨 먼저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예상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해서 잘 된다. 예. 다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나 난관은 있을 거다. 네. 또 이번에도 그렇게 맞추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남산에 가서 돗자리 깔아야겠다 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추정이 아니라 이게 정보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보의 결과군요. 여하간 아니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복합적으로 판단해. 그렇죠. 건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한미일까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정은은 반드시 중국과. 북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또 시진핑은 차이나 패싱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맞아 떨어지죠. 혈맹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또 확인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우리말식으로 삼선 개헌하면서 중국의 보수파들 장점인 후진타오 태자당 이런 분들이 왜 미국 부들이냐 왜 우리 혈맹인 북한을 보호하지 않느냐 이걸 달랠 필요성도 있고 중국 국익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했어요. 김정은은 북러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한다. 그러니까 하겠죠. 해야죠. 예.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푸틴의 이해도 맞아 떨어질까요? 중국과는 이해가 맞아 떨어졌는데. 푸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소련, 중국, 러시아, 중국을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데는 귀신들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죠. 그렇죠. 예. 그리고 허점을 찌르고 예. 지금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은 세계가 출렁거리고 이러니까 특유한 허점 찌르는 그런 외교를 3대에 걸쳐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이를 또 이 소리 하면은 너는 역시 친북이다. 이러지만 실체를 인정해야 돼. 객관적 그래서 분석입니다. 객관적 저는 분석. 자꾸 우리가 한미일 불락되면은 북중도 불락된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이번만은 비핵화로 가는 좋은 의미의 또 한미일도 동맹과 신뢰를 갖는 좋은 비핵화로 가는 좋은 의미의 한미일 북중러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에 가서 북한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원하긴 할 텐데 중국은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는데 러시아는 푸틴이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대목에서 이제 물론 뭐 북한을 통과해서 남한까지 오는 가스관 경제적 이익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트럼프의 통상 압력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유 공급을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한테 받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런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갑니다. 북러도 예상하시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북미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4월 중이 되겠네요. 만약.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북한 관련 예상은 거의 다 큰 틀에서는 예상하셨고 대부분 큰 틀에서 맞았기 때문에 무게감이 점점 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무게감 뭐 평소 실력이니까. 여간 이건 분명합니다. 예. 김정남이 아니고 김정은 방중 예상한다. 라고 미리 쓰신 거 확실합니다. 예. 제가 인증해 드리고요. SNS에 쓰셨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은.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장장이 오늘 처음으로 방송을 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살짝 디스하자면 김정은 혹은 김여정의 방중. 김여정을 살짝 걸치시긴 하셨어요? 그럼요. 그 정보를 알았건 몰랐건 예. 너무 완전하게 하면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을 때도 기자들한테 두 여성이 있다. 네. 두 여성. 탈북년지 동양 여자인데 사실로 나왔거든요. 예. 그때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건 쓰지 마라. 예. 거기에 북한 남성이 하나 잡혀 있다. 이렇게 하나씩은 빼놓는 거예요. 일부러. 예. 예. 왜냐하면은 너무 완전하면은 그 정보를 제공한 쪽에 어떤 신분 노출이 된다든가 혹은 예. 제공 아니라니까요. 예. 아무튼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그건 정보를 받으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씩 빼놓는 거예요. 하나 빼놓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한테 알겠습니다. 학원에 오세요. 학원에 등교해서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판 전체를 막 휘두르고 싶은데 중국 입김에 그렇게 못하니까 반갑지 않다고 말은 못해도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제 트위터에 예. 김정은도 그의 인민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시진핑한테 연락 왔는데 잘 됐다. 예. 비핵화 쪽으로 가는.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제재를 강화한다. 계속. 예. 압박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전부 다 절실해요. 모두가. 비핵화 문제가 예. 트럼프, 김정은, 시진핑. 사실 중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혹자는 이게 김정은한테 운전석을 뺏겼지 않느냐.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역시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김정은과 트럼프, 시진핑 사이에서 잘 외교를 하면은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최근에 김정은 방중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중국에서 우리 정부에 방중 내용을 설명하러 사람을 보낸다. 그거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와서 예. 다 만나잖아요. 내일 네. 대통령 만나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이거? 그 전에도 좀 통보는 해보죠. 통보는 해오는데 사람이 직접 와서 설명해주고 그렇죠. 그런 적은 없었죠. 아주 희귀한 방법인데 이게 전부 다가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두 당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두 당이. 그 두 당 이름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다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문자로 박지원 정보학원 어떻게 들어가냐. 수강료가 좀 비쌉니다. 비쌉니다. 저도 그 대목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북한이 중국이 북한과 무슨 중요한 내용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런 적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예. 중요한 사례죠.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한국과 공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는 되게 상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가 대북 특사, 그렇죠. 또 미국 보내고 중국 보내고 일본 보내고 자세히 러시아 설명해주고 보내고 이런 것들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렇게 자꾸 문재인 문파하니까 뭐 얘기하는데 잘한 건 잘한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현재 안전운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는 참. 그런다고 내일 대통령 만나면서 우리 특사 밑에 자리에다 앉히듯 이런 건 우리 대통령은 안 하고 좀 크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시진핑 특사의 자격으로 오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이런 적이 저는 없어서 확인차 제 기억에는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거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외교가 달라진 거죠. 예, 그렇죠. 주변 국가 외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큰 변화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는 노회찬 원내대표로 잠정 합의가 됐다고요? 어제 그제 정의당과 지도부한테 저도 건의를 했는데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호적은 지키고. 왜냐하면 평화 정의. 그러면 가진 자가 좀 양보해야죠. 더 큰 것이. 우리나라의 잘못은 항상 약자가 양보를 하는 그런 건 안 돼요. 민주평화당이 많이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지는 그래도 지금 14석보다 14석은 16석의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지율은 절반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적이고 정의당은 또 오래된 당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번에 단계적 동시적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비핵화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리비아 모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리비아 모델 볼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리비아 모델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핵부터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 리비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 김양건 비서 만났는데 리비아 얘 들고 후세인 얘 들면서 안 한다. 그렇죠. 리비아는 다 포기했더니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행동 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대 말로 지금 신경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삿바싸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9.19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얘기했고 미국은 속도전 일괄 타결하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핵폐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BID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가야 된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 만나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궁금한 대목은 이겁니다. 사실 핵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 파괴하거나 혹은 관련 시설을 파괴하거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단계적인 검증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핵 평화 보장 체제 인정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결국 뭐 문서나 또 주변 국가의 합의나 이런 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교환하는 건데 근데 리비아 모델 얘기할 때 이제 북한이 기겁하는 것은 리비아하고 미국하고 국교 정상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문서상의 절차는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을 먼저 그 핵과 관련된 혹은 뭐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시설 다 파괴하고 났더니 리비아가 결국은 카다피는 저렇게 제거되고 말았지 않느냐. 이게 북한의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보장받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 해상 봉쇄한다 하고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말 대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삿바 싸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행동 대 행동으로 가면은 지금 사실상 모라토리움 단계인데 이제 이게 동결로 갈 것이다. 1차는 동결로 가겠죠. 예, 동결을 간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되면서 눈에 보이는 비핵화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로드맵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양해되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그거 맞추기가 제가 어렵겠죠 지금은. 예. 저는 그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구동존이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제일 어려운 것은 나중에 됐다가 신뢰만 되면은 북미 간의 신뢰만 되면은 동결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김정은도 과거 자기 아버지 김정일처럼 말로 9.19 합의해놓고 에너지 지원받으면서 쌍주머니 차서 또 눈에 안 보이게 준비하다가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로드맵, 그런 이 단계적, 동시적 거기까지 그게 제가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까지 단계적, 동시적은 이해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비핵화를 생각할 때 항상 제 머리로는 제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대목이 뭐냐면 그 국제적 약속 혹은 뭐 양국 간만의 약속으로는 믿기 힘들다면 관련 힘 있는 나라들의 동시적인 참여.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도 이란하고 미국이 했지만 거기에 이제 유럽 쪽의 강대국들이 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면 다른 나라들이 압박을 계속 지키게 만드는 그런 체제 속에서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트럼프가 깨버리고 리비아도 미국하고 그 수교 맺고 뭐 동세 다 풀고 뭐 교환도 하고 사이 좋은 것처럼 했다가 몇 년 있다가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을 북한이 우리 평화 체제는 보장받았고 이제 해결되었다. 그게 확신이 들어야 마지막 해까지 다 제거할 텐데 그걸 어떻게 확신을 주겠는가. 그것이 지금 한미일 북중러 육자회담 우리 주변 강대국들이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돼요. 모두가 참여해서 절대 파괴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란 게 육자회담국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할 거다. 꼭 필요하니까.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은 북중로도 공조를 해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이 한번 약속한 걸 어기지 못하도록 그 정도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과 러시아가 그 정도 힘의 균형으로 이제 압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참여가 꼭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원래 미국은 돈 안 내는 나라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안 내요. 안 내기 때문에 육자회담 틀로 복귀를 해서 사실상 에너지 지원, 경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비핵화 길로 접어들게 할 겁니다. 문제는 김정은, 트럼프 두 분이 다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죠. 미국의 관료들을 50%는 이 정상회담이 잘 안 될 거다.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길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라기도 하겠죠. 거의. 그러나 이번에 폼페이오, 볼튼 이런 대북 강경파들로 라인업 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에 말 안 들으면
한번 붙는다 하는 그런 경고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북 접촉을 해서 일을 만들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중앙정보부 출신 그 강경한 보수 대표적인 강인덕 통일부 장관을 첫 번째 기용해 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햇볕 정책을 나오게끔 만든 그런 용인술이 트럼프한테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키신저, 갈로치 이런 전문가들은 트럼프기 때문에 될 수 있다 하고 낙관론을 펴더라고요. 그래 양면이 있어요. 예, 트럼프기 때문에. 예, 김정은 트럼프 앉아서 하다가 에이 나 안 해. 쉐 하고 깨질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양보해 줄 테니까 이거 내놔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바라야죠. 예. 이걸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전 세계가 협력을 하는데 예. 두 당이 협력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 만나라 이겁니다. 예. 만나서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이해창 총재가 발발됐잖아요. 우리 전혀 말도 안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이해창 총재님에게 가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말 안 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어때요? 국회 설득하는데 야당 설득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꼭 단독회담을 하자는 거거든요. 한번 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홍준표가 대통령 되나요? 대통령은 문재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동네 소식도 잠깐 여의도 소식도 잠깐 짚어보면 이 바른미래당에서 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간단 정리해 주시면. 그건 처음부터 그거 몰랐어요? 그건 그랬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 질문하면 답변을 안 하겠다고 내가 SNS에다 올렸는데 참 이거 말하면 키워주는 거고 또 욕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예. 아무튼 드라이하게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나갑니다. 나가고. 예. 근데 왜 그런데요. 유승민 대표한테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예. 한국당이 재밌어요. 홍준표 대표 비상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은 꼭 안 나올 사람한테 나오라고 권해놓고 거절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경기도 예. 남경필 지사는 전략공천을 해놨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파들은 예. 대구를 100m도 벗겨나지 않을 유승민 공동대표한테 경기도지사 나와라. 요구하는 내용이 그겁니까? 그렇죠. 유승민 대표는 경기도에서 왜 나갑니까?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TK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100m도 떨어지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경기도지사 나와라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나가서 떨어지라는 보수 단일화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나가서 떨어지라는 겁니까?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안 나올 사람이에요. 안 나올 사람인데 100m도 못 떨어진다니까 대구에서. 근데 그걸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거기 나가서 떨어지라는 거고. 떨어지면은 안 떨어져도 네. 못 나와도 안철수 서울시장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은 나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으면 책임져라. 패배에 대한 책임져라고 물러가면은 당은 안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철수 소유가 되는데 나는 더 답답한 것이 우리 박주선 공동대표. 이걸 알면서 왜 거기 붙어 있냐고요. 안철수 유승민 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신은 속았으니까 돌아와라.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걸 또 한 번 호소합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안 할 사람한테 물어보고 안 할 사람한테만 내놓는 일부러 거예요. 물어보고 네.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걸로 만들고 또 마지막에 누가 나오더라도 너무 급하게 나오거나 지명도가 떨어져서 사실상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니까 예.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판독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하게 판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사는 딱 전략 공천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승민 대표한테 자꾸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 예. 누가 나갑니까? 안 나오니까 단일화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박주선 공동 대표는 뭐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고기입니다. 불친절한 AS 박지원 정보학원 인정 이런 문자 많이 옵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는 박지원 전 대표님 확실하죠. 예, 대부분의 예상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불친절한 AS를 없애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용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용 문자 부탁드립니다. 뉴스공장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좀 크게 들어봐. 예,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었다. 녀석. 이런 문자를 아빠가 보낸 거 아닐까요? 요즘은 아침을 준비하는 아빠들도 많기 때문에. 자, 그 이외에 외교에 대해서 눈을 뜨신 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외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뛰어난 외교가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교를 할 게 없었거든요. 미국 관료들이 한국은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아마추어적인 걸 들고 와서 너무 상대하기 쉽다. 이런 얘기 저도 여러 루트로 들은 적이 있는데 외교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10분 이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워낙 민원이 많더라고요. 두 자릿수 시간이 확보된 게 오랜만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토지공개념 한 번 더 한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공장장님께서 워낙 토지공개념에 꽂히셔가지고 매일매일 하시더라고. 저는 어저께까지도 매일. 오늘도 또 저기 그 정의당 대표님 나오셔가지고서는 우리 정의당의 수건인 사업이다. 토지공개념 또 얘기하시고. 토지공개념이 이제 개념이라.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쎄요. 예. 한 최근 30-40년간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질서가 엉망이 되거나 빈부격차가 이렇게 만들어진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모두에게 각인되어야 한다 생각해서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난 일주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다 알고 그다음에 내용도 다 이해하고 다 해요. 네. 기존에 있는 헌법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고 가짜 뉴스가 항상 심각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험하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렇죠. 그분들한테만 그러니까 뭐 카톡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거 아주 주로 카톡입니다. 네, 주로 카톡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받고 발원지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심각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빨갱이 아니냐, 국유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토지 국유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 저도 이제 보수적인 이 친교도 꽤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이미 알고요. 네.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공격 소재로 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심각하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게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한 한 단계인가를 좀 많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 개헌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떠나서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되더라도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조항이 꼭 헌법에 대통령 발의 헌법이 아니라 국회 합의에 도출되는 개헌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벌써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기 헌법에 있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법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령들을 열심히 발의를 해가지고 자꾸 하면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커진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무상급식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것도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데 글쎄요. 이거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빨갱이적인 발상이라고 애들 밥 좀 주자는데 그래서 그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천지개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야 되는 때고 그런 논쟁을 한번 크게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이해도가 올라가고 이게 뭐 빨갱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보편 상식이 돼서 그다음 논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가지고 문제 삼으면 바보죠, 바보. 글쎄요. 그 사람이 역적되는 건데. 오늘의 주제로 왜냐면 오늘의 주제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는 뭡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봄에 그 정치 리더와 건축을 가지고 몇 개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드디어 정조의 건축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특별히 꽂히신 분인데. 근데 정조에 꽂힌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더군요. 수많은 남성들, 수많은 여성들이 정조에 대한 그렇게 저기 애착과 그다음에 매력을 느끼고 왜 그렇게까지 꽂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거든요. 어떤 인물이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저기 그 개인사도 그려려니와 그 비극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왕이 돼서 또 왕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신비로운 거 우리 여성들한테 또 하나 굉장히 신비로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애정사가 없어요. 정말. 없었겠습니까? 없지는 않았겠죠. 기록에 남기지 후궁도 않았겠죠. 있고 그랬는데 근데 특별한 애정사나 이런 게 없어서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왜요? 근데 여성들한테 왜 신비롭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근사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래요. 세종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조선의 세종의 집현전, 그다음에 정조의 규장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 세종은 의외로 건축이나 뭐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남기신 게 없어요. 집현전도 하나의 기관이 됐는데 인문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럼요. 성향이. 근데 사실은 세종은 애정사도 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네네. 인문학자는 애정사 없어야 되니까. 정조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건축으로까지 남긴 거예요. 저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인상은 세종은 문과고 정조는 이과구나. 저는 잡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잡학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르네상스로 따지자 그러면은 정조의 르네상스가 훨씬 더 강력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수원 화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건 창덕궁 후원에 있는 주합루예요. 근데 이제 거기 모르실 거야. 우리 공장장은 벌써 눈빛이 전혀 반짝이질 않아. 주합루. 근데 주합루의 1층에는 규장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장각을 만들면서 이제 주합루를 같이 지은 건데 이 주합루가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는요. 정조의 건축이라는 걸 몰랐을 때부터 제가 매료가 됐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사대문 안에 당연히 살았으니까 뭐 창덕궁이나 경복궁이나 이런 데 잘 다녔고 특히 그때는 이제 비원이라고 할 때니까 거기 이제 자주 갔을 때예요. 좋죠. 자주 거기. 이제 또 특히 이제 뭐 센티멘탈하게 혼자 가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고 뭐 이럴 때였는데 이 센티멘탈해지는데 왜 궁을 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 왜 그랬는지. 그랬는지. 남성들이 많은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정말 고궁에 거의 사람들이 많이 안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후는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어떤 점에서 저는 이제 정조의 걸 다 떠나서 일단 건축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근사한 디자인인 게 일단 이게 후원을 가면 숲길을 지나갑니다. 숲길 지나가면 뭐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요. 그러다 이게 갑자기 왼쪽에 툭 나와요. 툭 나옵니다. 이제 가운데는 부용지, 연못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산 비탈 위에다가 이제 주합루를 해놓고 그 건너편에는 부용정이라고 요 꼭 고양이가 이렇게 앞발 딱 모으고 그 물속에다 딱 다리 하고 있는 그런 정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일단은 놀라워요. 그 다음엔 또 하나가 용도가 뭐였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1층에는 규장각이니까 왕의 도서관이었죠. 거기서 출판도 하고 뭐 인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그냥 주합루니까 거기 루에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토론, 노는 거 아니고 규장각에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새롭게 등용한 여러 가지 학자들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주합루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은 우주와 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우주와 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의미를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물이 확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산 중턱쯤에 있는데 그 밑에는 돌 계단들이 쫙 있어요. 이 화개가 있는데 얘가 꼭 무슨 치마를 쫙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 앞에 연못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건물 자체, 그러니까 공간 자체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이 공간 주합루가 정조의 건축이라는 거를 몰랐죠. 어렸을 때도 당연히 몰랐고, 대학교 때 한국 역사, 건축 역사 배울 때도 몰랐어. 그때도 안 가르쳐 줬고요. 30대나 돼서 알았는데 그때 돼서야 정조가 부용정을 지었고 이 규장각과 주합루를 지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름다운 공간이 이렇게 철학적인 공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매료됐던 인간의 작품이었다니 역시. 바로 그거죠. 여기에 그렇게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공간이었다니. 그리고 내가 그거를 몰랐다니. 내 안목으로 이거를 내가 발견했었다니. 이게 더한 거죠. 이게 더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공간이 된 거죠. 본인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정조와 나도 통하는 게 어딘가 있구나. 근데 이제 이 주합루가 요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요새는 이제 한 가지가 요새는 다 이렇게 투어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들어갑니까? 설명을 듣는 건 좋은데 저처럼 예전처럼 이제 혼자서 이걸 하는 거. 이게 토요일 날인가 하루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면 아마 우리 공장장님도 우주와의 합의를 느끼실 거야. 특히 달빛에. 요새 이제 달빛 기행도 하거든요. 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밤에 가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달 뜨고 이게 뭐냐면 싹 한편은 열려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하늘이 쫙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규장각의 그 학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공간이 드라마와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주로 연애하는 공간으로 나오죠. 누구랑 만나서 뭐 하고 뭐 거의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우니까 되게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훨씬 더 철학적인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그 옆에는 영화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는 또 과거를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딱 마사토 깔려져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를 보고 있으면 지적인 공간이었네요. 굉장히 지적인 공간. 거기다가 제가 또 이게 굉장히 여성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건축물 자체는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공간은 여성적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정말 남녀의 이 기가 같이 합하고 우주와 인간의 기가 합하는 이런 데다. 그런 거를 전공하면 보이는 겁니까? 아니, 전공부터 알았어요. 원래 그런 거가 보이는 사람이라서 이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다음에 제가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봄에 가시면 요새 가시면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이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건물이 말하자면 건물하고 얘가 이렇게 섞여든 것 같은데 여름에 가면 완전히 녹음 사이에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기둥만 탁탁탁 보입니다. 가을에 가면 그 붉은 단풍하고의 관계, 겨울에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게 별로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근데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뭐 좋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도 이제 가끔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를 느끼는 공간을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그 이상 있게 느껴지는 뭐 이런 공간. 내가 오늘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럴 정도로 괜찮은 공간입니다. 꼭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합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항상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공간이 있잖아요. 언제가 되면 한번 가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가보시고 나서 그리고 가보시고 나서 일단 먼저 느끼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십시오. 또 뭐 우리 저기 유홍준 선생님이 잘 써놓으셨으니까. 오늘 주장이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자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 주암루 자체의 아름다움과 철학은 항상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공간, 그렇게 우주적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 일이냐.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정조가 바로 그런 리더였다. 그리고 정치 리더라 함은 무릇 아름다움과 철학을 같이 느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이런 리더가 얘기를 흔하나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 이렇게 근데 앞에 그 가치는 올라가다 프랑스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항상 보면 대통령이 네. 그런 건축물을 남기길 요구하고 대통령 자신도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정치 리더가 그런 그 예술적 안목을 네. 가져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프랑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조 자신은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몰랐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주암루가 딱 보이는 그 올라가는 길에 어수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일주문처럼 하나 딱 서 있는 문인데 물과 고기가 만난 그러니까 신하와 왕 그다음에 국민과 왕이 만나는 그걸 통해서 주암루의 현판이 딱 보이는 그 장면 참 근사해요.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정조의 김진애 박사님의 추억담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정조에 대한 매력과 공간에 대한 매력을 같이 느끼십시오. 창덕궁의 주암루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받은 교훈은 우리 정치 리더한테도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걸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그리고 좋겠다. 철학이 밑에 깔리고. 네. 네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